숨막히는 서울의 밤, 강남의 스카이라인은 꺼지지 않는 탐욕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IT 스타트업 넥스트 드림의 대표 강민주는 꺼져가는 형광등처럼 위태로웠다. 30 초반,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텅 빈 고속도로처럼 황량했다. 값비싼 수트 아래 감춰진 180cm의 마른 몸은 수면 부족과 카페인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매 아래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퀀텀 점프,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발표 자료가 띄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커피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성공. 그것만이 민준이 지난 10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유일한 목표였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저당 잡힌 채 오직 정상만을 향해 기어올랐다. 그 과정에서 한때 가장 믿었던 동업자 현석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가로채고 그의 등에 비수를 꽂았던 과거는 애써 외면한 지 오래였다. 성공은 달콤했지만 그보다 더 진한 불안과 공허함이 매일 밤 민준의 목을 졸랐다. 강 대표, 내일 투자 설명회 준비는 다 됐습니까? 이번 건 성사 여부에 우리 회사 명운이 달렸다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화면 너머 공동 창업자이자 전 연인이었던 박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 그리고 민준에 대한 일말의 애증이 뒤섞여 있었다. 걱정 마, 박 팀장.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해낼 테니까. 민준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지만 심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엔진처럼 위태롭게 덜컹거렸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 자료를 훑던 그의 눈앞이 순간 흐릿해졌다. 며칠 밤을 샌 탓이려니 그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은 점점 더 강해졌다. 마치 차가운 강철 소나기가 심장을 움켜쥐는 듯한 고통. 그는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성공해야 한다.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하려 했지만 활자들은 이미 알아볼 수 없는 기호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강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듯 울렸지만 민준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져가고 눈앞은 암전되는 무대처럼 까맣게 변해갔다. 책상 위로 그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현석의 슬픈 눈빛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민주는 낯선 감각에 눈을 떴다. 아니, 눈을 떴다고 할 수 있을까?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몸은 축축하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 듯했다. 코를 찌르는 유황불 냄새와 역겨운 비린내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속삭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지르는 듯한 끔찍한 비명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다. 여긴 어디지?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극심한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를 짓누르는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뒤틀리고 일그러져 도저히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그중 하나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믿었던 동업자 현석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예전의 온화함은 간데없고 깊은 원망과 배신감으로 얼룩진 눈이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네가 빼앗아간 내 꿈, 여기서 영원히 함께 갚아줘야겠다, 민준아. 현석의 목소리는 지옥의 바람소리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그의 뒤틀린 손이 민준의 목을 향해 뻗어왔다. 민준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또 다른 형체들이 그를 둘러쌌다. 그가 만든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절망했던 사람들, 그의 비정한 결정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직원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성공의 상징들, 황금 트로피, 돈다발, 화려한 계약서들이 이제는 그를 오다매는 차가운 쇠사슬이 되어 온몸을 짓눌렀다. 끝없는 절망과 후회, 이것이 성공의 대가란 말인가? 그의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그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영원히 이어질 것 같던 추락과 공포의 순간 민주는 문득 아주 오래전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하늘이 한 번은 기회를 준단다. 어린 시절 그저 옛날 이야기려니 흘려들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은 절박한 희망이 되어 그의 메마른 가슴을 두드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다. 그저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 뿐이었다.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 저편에서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가 새어나오는 것을 민주는 보았다. 처음에는 반딧불처럼 작고 희미했지만 빛은 점차 그의 쪽으로 다가오며 점점 더 밝고 강렬해졌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끔찍한 형상들이 빛을 피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는 것이 느껴졌다. 빛은 민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를 온전히 감쌌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다. 지옥의 유황 냄새와 비명 소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그의 온 존재를 채웠다. 그는 빛 속에서 어떤 거대한 존재의 실루엣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 존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주는 그의 모든 죄와 상처, 아픔과 후회를 남김없이 이해받고 용서받는 듯한 깊은 위로를 경험했다. 그의 이기심, 배신, 탐욕, 그 모든 어둠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순수한 아이와 같은 평온함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아주 분명하고도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다. 혹은 그렇게 느껴졌다. 이것이 네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냐, 아들아?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목표 뒤에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 상처있고 외로웠던 영혼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는 이 빛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 이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빛은 서서히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듯했고 다시 한번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민주는 병원 특실의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코에는 산소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의사가 다가와 그의 상태를 살폈다. 강민준 씨, 정신이 드십니까? 정말 천운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멎었었는데 기적적으로 돌아오셨어요. 심장이 멎었었다고? 그렇다면 그 끔찍한 어둠과 눈부신 빛은 단순한 꿈이나 환각이 아니었단 말인가?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지옥의 공포와 빛의 평화, 그 극단적인 경험의 잔상이 생생하게 남아 그의 모든 세포를 뒤흔드는 듯했다. 며칠 후 퇴원했지만 민주는 이전의 강민준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밤에는 지옥의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문득문득 빛 속에서의 평화로운 감각이 현실과 중첩되어 나타났다. 수십억짜리 투자 계약서도 회사의 미래 전략도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것이 네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냐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서연은 그런 민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예전에 날카롭고 냉철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멍하니 다른 세상을 보는 듯한 민준이 그녀는 불안했다. 민준 씨, 대체 왜 그래요? 회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혹시 건강 때문에 그런 거라면 잠시 쉬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걸 놓아버리면 어떡해요? 서연의 질책에도 민준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저 창밖의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지옥의 어둠과 구원의 빛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어느 날 정처 없이 서울 시내를 걷던 민주는 우연히 낡고 허름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작은 공원, 정확히는 공원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작은 쉼터를 발견했다. 한쪽 구석 낡은 벤치에 한 노인이 미동도 없이 앉아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받고 있었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노인 곁으로 다가가 반대편 벤치에 앉았다. 며칠 동안 민주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찾았다. 노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민주는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신의 기이하고도 끔찍했던 경험, 그리고 그 이후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두서없이 쏟아냈다.
혹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최 노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민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었다.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심지어 놀라는 기색조차 없었다. 그의 깊고 잔잔한 눈빛은 마치 민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이야기를 마친 민준이 멋쩍게 고개를 숙이자 최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가을 하늘처럼 낮고 부드러웠다.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본질을 본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는 법이지요. 자네는 큰 선물을 받은 게야. 두 번째 삶이라는 선물. 선물이라니. 지옥의 공포가 선물일 리 없었다. 하지만 최 노인의 말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민주는 그 후로도 종종 최 노인을 찾아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털어놓았다. 최 노인은 명쾌한 해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의 질문과 비유, 때로는 긴 침묵 속에서 민주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듯했다. 그는 민준에게 빛 속의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는 사이 회사에서는 박서연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민준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고 중요한 해외 투자 계약건이 그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계약은 과거 민준이 동업자 현석의 아이디어를 가로챘던 것처럼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교묘하게 모방하고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또 다른 비윤리적인 줄타기를 요구하는 건이었다. 성공한다면 회사는 단숨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지만 실패한다면 존폐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서연은 초조했다. 그녀는 최후 통첩을 하듯 민준을 찾아왔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과 원망이 서려 있었다. 강민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유령처럼 살 거야? 이 계약만 성공시키면 우리 다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과거의 그림자 같은 건 다 지워버릴 수 있다고. 이게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성공 아니었어? 서연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꽂혔다. 그랬다. 과거의 강민준이라면 두 말 없이 이 기회를 잡았을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쟁취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냐? 빗속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날 밤 민준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지옥의 끔찍한 환영이 엄습했고 눈을 뜨면 빗속의 평화로운 감각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그의 내면에서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성공을 향한 끝없는 욕망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미한 갈망. 그는 괴로웠다. 차라리 그 지옥에서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의 발걸음은 회사가 아닌 최 노인이 있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떠오르는 아침 햇살 아래 최 노인은 여전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민주는 그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최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잔잔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그 미소는 마치 내 안의 빛을 따르라고 말하는 듯했다. 회사로 돌아온 민주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박서연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 앞에서 자신의 결정을 담담하게 밝혔다. 이번 해외 투자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비윤리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한 경쟁과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승부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실패를 의미한다 해도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강민준, 제정신이야? 그게 얼마나 무모한 결정인지 몰라?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알아. 하지만 이게 내 방식이야. 더 이상 과거처럼 살고 싶지 않아.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결국 민준의 뜻대로 계약은 진행되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힌 결과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거나 혹은 당초 기대했던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과로 끝났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박서연은 깊은 실망감과 함께 민준의 곁을 떠났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민주는 담담하게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성공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후련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 그는 자신이 살던 강남의 초호화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최 노인이 선물한 작은 화분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과거 동업자 현석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현석을 수소문했지만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대신 그는 현석의 이름으로 그가 과거에 구상했던 공익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작은 재단을 익명으로 설립했다. 자신의 남은 재산 대부분을 그곳에 쏟아부었다. 그것이 완전한 용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속죄는 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새로운 삶은 녹록지 않았다. 화려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작은 사회적 기업에 취직하여 자신의 기술 지식을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감사하며 눈을 떴고 밤에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최 노인과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그는 민준에게 삶의 소박한 지혜들을 나눠주었다. 풀 한 포기, 작은 새 한 마리에서도 우주의 섭리를 발견하는 법을. 어느 늦은 오후 민준은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해맑은 웃음 속에서 그는 과거 수십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노을이 아름답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네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냐? 빛 속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때로는 과거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지기도 했고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는 꺼지지 않는 작은 빛 하나가 항상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빛은 그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했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수많은 불빛들이 여전히 탐욕과 경쟁을 속삭이고 있었지만 강민준의 마음속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와 감사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 사랑하는 것임을. 그리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언제나 길을 밝혀준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평범한 실패담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성공 신화보다 값진 자기 구원의 서사였다. 그리고 그 서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채 매일 새롭게 쓰이고 있었다. 햇살 아래 혹은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었다. 내면의 빛을 따라서. 얼마 후 민주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현석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현석은 작은 지방 도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코딩 교육 봉사를 하고 있다는 짧은 기사였다. 사진 속 현석의 얼굴은 예전처럼 온화해 보였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 또한 간직한 듯했다. 민주는 한참 동안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현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기차표를 예매했다.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외면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의 두 번째 삶이 내린 또 다른 숙제이자 진정한 평화를 향한 마지막 관문일지도 몰랐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파천 Total Characters 1582 기차는 남쪽을 향해 달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마치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듯했다. 화려했던 서울의 마천루는 어느새 멀어지고 소박한 들판과 나지막한 산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민주는 가방에서 최 노인이 선물한 작은 나무 조각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특별할 것 없는 나무 조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을 쥐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현석이 있다는 작은 도시는 기차역에서부터 한적함이 느껴졌다. 민주는 주소를 따라 낡은 건물 하나를 찾아갔다.
청소년 IT 희망교실이라는 간판이 빛바랜 채 걸려 있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자 컴퓨터 몇 대가 놓인 작은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현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이 함수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몇 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예전과 똑같이 부드럽고 다정했다. 민주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망설였다. 그때 아이 하나가 민준을 발견하고는 현석에게 소리쳤다. 선생님, 누가 찾아왔어요. 현석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감정들을 민준은 읽을 수 있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희미한 경계심. 교실 안의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현석이었다. 강민준 씨, 여긴 어쩐 일로? 예전처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씨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에서 거리감이 느껴졌다. 민준은 마른 입술을 한번 축이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현석아, 아니 현석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현석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에게 잠시 자습을 하라고 이른 후 그는 민준을 데리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낡은 옥상에는 빨랫줄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현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다. 민주는 준비해온 수많은 말들을 떠올렸지만 막상 그의 얼굴을 마주하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현석의 눈이 커졌다. 현석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 진심으로.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현석은 아무 말 없이 무릎 꿇은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기 어려웠다. 한참의 침묵 끝에 현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요, 강민준 씨.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전부가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현석이 말을 이었다. 당신 덕분에 새로운 걸 깨달은 것도 있어요. 성공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걸. 어쩌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그 허상만 쫓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민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현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지만은 않았다. 어딘가 슬픔과 체념, 그리고 아주 작은 이해심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은 풀리는 것 같네요. 현석은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겁니까? 민준은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아주 작은 이해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여기서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지냅니다. 별 볼 일 없지만 마음은 편해요. 현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말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자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지냅니까? 뉴스를 보니 회사에서 물러났다고 하던데. 민주는 자신의 임사체험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삶의 변화와 작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현석은 별다른 질문 없이 조용히 들어주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현석이 말했다. 저녁이나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 동네에 싸고 맛있는 국밥집이 있는데. 민주는 놀란 눈으로 현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옥상을 내려와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그들은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다. 하지만 간간히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민주는 현석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민준에게 큰 위안과 함께 작은 희망을 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현석은 민준에게 악수를 청했다. 오늘 와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래 묵은 체증이 조금은 내려간 것 같네요. 나야말로 고맙다, 현석아. 내 시간을 내줘서. 민준은 다시 현석아라고 불렀고 현석도 더 이상 정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화해의 신호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민준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석과의 만남은 그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용서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화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성스러운 과정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최노인의 지혜와 현석과의 작은 화해, 그리고 무엇보다 임사체험을 통해 얻은 내면의 빛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몇 달 후, 민주는 자신이 익명으로 설립했던 재단을 통해 작은 기술 공모전을 열었다. 주제는 사람을 향하는 따뜻한 기술. 그리고 그 공모전에서 뜻밖에도 현석의 팀이 제출한 아이디어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현석은 시상식장에서야 그 재단의 익명 설립자가 민준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수상 소감을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아주 살짝 떨리는 것을 민준은 멀리서 지켜볼 수 있었다. 민준의 삶은 여전히 소박했다. 그는 더 이상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쫓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일하는 작은 사무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매일 물을 주며 작은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다. 주말에는 최노인과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쳤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야망이나 불안 대신 잔잔한 미소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봄날, 민주는 최노인과 함께 북한산 둘레길을 걷고 있었다. 연느빛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고 어디선가 이름 모를 새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왔다. 민준아, 최노인이 불쑥 말을 건넸다. 내 안의 빛은 잘 있느냐? 민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어르신. 제 안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구원은 한 번의 기적적인 체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빛을 기억하고 실천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은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그의 곁에는 언제나 따뜻한 햇살과 지혜로운 노인, 그리고 가끔씩 안부를 묻는 현석의 메시지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민준에게는 더 이상 그 불빛이 유혹적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 그 어떤 빛보다 밝고 따뜻한 자신만의 등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등불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두 번째 삶을 겸허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민준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도 여러 해가 지났다. 그 사이 세상은 또 한 번 빠르게 변했지만 민준의 삶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을 유지했다. 그가 일하는 사회적 기업 따뜻한 기술연구소는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보조기술 혹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아이디어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며 조용히 세상에 온기를 더하고 있었다. 현석과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다. 완전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어른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현석이 운영하는 청소년 IT 희망교실은 점점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민주는 가끔 그곳을 찾아 특강을 하거나 기술 자문을 해주기도 했다. 아이들은 과거 대기업 CEO였던 민준보다 지금의 소탈하고 따뜻한 민준을 훨씬 더 좋아했다. 최노인은 몇 해 전 봄꽃이 만발하던 어느 날 잠자듯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민준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노인이 남긴 지혜와 평화로운 미소는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었다. 그는 노인이 늘 앉아있던 공원 벤치에 가끔 찾아가 말없이 햇살을 받으며 그를 추억하곤 했다. 어느덧 민준도 4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새겨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그는 작은 출판사에서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담은 책을 출간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책의 제목은 내 안의 빛을 따라서였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특히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다. 민주는 그 편지들에 일일이 답장을 쓰며 자신이 최노인에게서 받았던 위로와 지혜를 나누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특별한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박서연이었다. 헤어진 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그녀였다. 민주는 긴장된 마음으로 메일을 열었다. 강민준 씨, 잘 지내시죠? 우연히 서점에서 당신의 책을 봤어요. 그리고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의 당신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때 내가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의 당신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메일의 마지막에는 그녀가 현재 작은 환경단체를 후원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근황도 적혀 있었다. 민주는 서연의 메일을 읽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응어리마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짧지만 진심을 담아 답장을 보냈다. 서연 씨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기적이나 드라마틱한 반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했고 작은 일상 속에서 소중한 의미들을 발견했다. 지옥의 공포는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 남았지만 그 기억은 그가 다시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경고등 역할을 했다. 그리고 빛 속에서의 경험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밝혀주는 등대가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주는 자신이 가끔 찾는 한강변의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강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일담한 책 한 권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문득 그는 처음 지옥에서 깨어나 빛을 보았을 때 들었던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이것이 네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냐? 이제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강바람에 실려오는 풀내음과 흙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따스한 햇살의 감촉,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더없는 축복이자 감사였다. 두 번째로 주어진 삶. 그는 그 삶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내 안의 빛을 따라서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